3화 북마장. 대북마장은 특별한 입구도 없었고 경계도 불분명했다. 수십만 평에 달하는 초원에 낡은 목책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북마장의 입구를 언제부터인가 형성된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했다. 낮은 언덕조차 없는 초원에 형성된 작은 마을은 수십 채의 집과 그 사이를 가르는 대로 하나뿐이었다. 멀리서 보자면 대초원이란 바다에 외롭게 솟아있는 낮고 작은 섬처럼 보이는 마을이었다. 대북마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모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이었다. 마을을 지나가면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닦여진 길 양쪽에 사찰의 산문처럼 2개의 커다란 기둥이 달려 있었다. 기둥의 윗부분을 연결해 대북마장이란 평범한 현판이 걸려 있었다. 그곳이 대북마장의 입구였다. 일꾼들의 마을이 형성되면서 대북마장과 경계를 삼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다시 그곳을 통과하면 다소 멀리 50동이 넘는 마사와 마사의 왼쪽으로 제법 그럴듯한 장원이 보였다. 3개의 전각과 넓은 연병장을 닦아놓고 전각의 뒤편에는 땅을 파서 큰 연못을 만들고 아담한 정원까지 있었다. 그 장원은 바로 대북마장의 장주 목금이의 일가가 살고 있었다. 50동이 넘는 마사의 뒤쪽에는 조마사와 관리사들이 머무는 숙소용 막사와 3장 높이나 되는 막루가 몇 개 설치되어 있었고 대북마장의 식소를 위한 작은 통나무집 몇 개도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소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을을 지나쳐 대북마장의 마사를 향해 달려갔다. 오른쪽 끝에 있는 마사를 끼고 돌아가면 대북마장에서 가장 높은 막루에 이르렀다. 막루는 튼튼한 4개의 기둥이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게 되는 형태로 기둥과 기둥 사이는 사다리처럼 엮어 놓았다. 막루에 이른 소동은 지친 기색도 없이 막루로 오르기 시작했다. 막루의 윗부분은 장정 서너시 들어서면 꽉 찰 정도로 좁았지만 사방이 확 뚫려 있어 쾌청한 날이면 100리까지 시야에 들어왔다. 막루에 오른 소동은 초원을 살피며 중얼거렸다. 어제 호타 아저씨는 북쪽에 있었는데. 잔잔한 바다처럼 여린 바람에 굼실거리는 초원의 북쪽 저 멀리에는 바위 하나가 돌출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외롭게 한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다. 막루에서 대략 30리가 조금 넘는 거리였다. 그곳에서 어제 호타의 천막과 나무 옆에 서 있는 한 마리의 말을 소동은 보았다. 그러나 말도 호타의 천막도 보이지 않았다. 이동하셨나? 소동은 천천히 시선을 움직여 사방으로 트인 초원을 살피기 시작했다. 방목 중인 말 수십 마리가 군데군데 몰려 있었고 그 주변에는 말을 타고 살피는 조마사가 보였다. 그런 곳에는 호타가 머물지 않았다. 말도 조마사도 보이지 않는 한산한 초원을 살폈다. 호타는 늘 그런 곳에 있었으니까. 한동안 호타의 모습을 찾던 소동이 다소 불퉁스럽게 입을 열었다. 초원 깊숙이 들어간 건가? 설령과 그렇게 마주친 것은 실로 특별한 경험이었다. 소동은 그것을 누군가와 말을 하고 싶었고 유일하게 떠오른 사람이 호타였다. 호타는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소동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어느새 소동과 유일한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다. 소동은 초원으로 나가 직접 호타를 찾아볼까 생각했다. 서쪽 하늘에 낮게 기울어 있는 태양을 보면서 그 생각을 접어야 했다.
곧 어두워질 시간이다. 대초원에 어둠이 켜켜이 쌓이면 아무리 초원지리에 익숙한 소동이라도 위험할 수 있었다. 병들고 도태된 말을 노리고 초원의 늑대들이 대북마장의 외곽으로 기웃거리기 때문이었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소동은 문득 의문이 생겼다. 고타 아저씨는 늑대가 무섭지도 않나? 그러고 보니 아저씨가 치료하는 말 중에 늑대 먹이가 된 말도 없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리라 생각하면서 소동은 막루를 내려왔다. 아이, 잡종! 마사를 끼고 돌아가려는 소동의 귀에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다. 소동은 어깨를 멈칫했지만 애써 못 들은 척하며 쟁걸음을 옮겼다. 순간이었다. 딱! 뒤통수에서 아찔한 아픔이 느껴졌다. 소동은 아픔을 참으며 돌아보았다. 손에 반질거리는 목검을 하나 쥐고 옆구리에 또 다른 목검 하나를 차고 있는 소년이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소동은 얼른 허리를 굽혔다. 자무가 도련님을 뵙습니다. 자무. 이것이 소동의 이름이었다. 자무보다 3살 위에다 머리 하나쯤은 더 큰 소년은 바로 목금휘의 아들인 목철성. 어려서부터 무예에 대한 갈망이 컸고 자무가 기억하는 시절부터 늘 손에 목검을 들고 다니는 아이였다. 목철성은 손에 든 목검을 휙 던지며 말했다. 이거 받아라. 툭! 다소 얼떨떨한 자무의 발 아래에 목검이 떨어졌다. 목철성은 허리에 찬 새 목검을 뽑아들며 다시 말했다. 나는 사흘만 지나면 이곳을 떠나 난조로 간다. 그곳 작은 할아버지 장원에 머물면서 본격적인 검법을 배우게 된다는 뜻이지. 목철성의 얼굴에는 뿌듯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천하제일가인 남창목가의 한 뿌리로 학문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무공도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날 가르쳐줄 사부님은 전통 있는 화산파 문화로 난주 제1의 검왕 화엄검 유장춘 어른이시다. 이런 몽골의 청구석에선 평생을 가도 감히 얼굴 한번 마주칠 수 없는 대단하신 분이시란 말이다. 감축드립니다, 도련님. 떠나기 전에 내가 배웠던 천하검법의 기본식을 특별히 너에게 전수해주겠다. 니놈이 오래전부터 내가 검법을 연마하는 것을 훔쳐보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훔쳐본 적은 결코 없었다. 소동은 무공이라는 것에 별로 관심도 없었으며 그저 심부름을 위해 지나치다 목철성이 목검을 휘두르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을 뿐이었다. 모습은 그럴싸했지만 어쩐지 어설픈 동작을 보면서 저것이 검법인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은 있었지만 저는 도련님 검법을 훔쳐본 적이 없습니다. 잡종! 넌 거짓말을 입에 담고 사는 놈이구나. 자무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무는 자신의 성을 몰랐다. 모친에게 몇 번 물었지만 그때마다 모친은 견고한 침묵과 아련한 슬픔이 담긴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이 너무도 슬퍼서 자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름밖에 없는 자무를 목철성은 애비도 모르는 잡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전 잡종이 아니라 자무입니다. 흥, 그럼 검을 집어들어라. 네가 나를 넘어설 수 있다면 잡종이란 말을 취소해주마. 어쩔 수 없었다. 자무가 거절한다 해도 결코 물러설 목철성이 아니었다. 목철성은 언제나 온갖 핑계를 만들어 자무를 괴롭혔다. 아니, 자무를 괴롭히는 방법을 궁리하는 일에는 가히 천재적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갔다. 자무가 허리를 숙여 목검을 집어들기 무섭게 목철성의 외침이 들려왔다. 간다! 자무가 채 허리를 세우기도 전에
목철성은 목검을 내려쳐 오고 있었다. 자무는 엉겁결에 집어든 목검으로 막아나갔다. 팍! 목검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자무의 손목이 쩌르르 울렸다. 제대로 힘을 주어 잡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대의 일검을 막아내느라 손목이 끊어지는 통증이 느껴졌다. 자무는 목검을 놓치며 뒤로 주춤 물러났다. 하하! 넌 역시 잡종이 어울린다니까! 목철성이 재차 목검을 휘둘러 왔다. 퍽! 퍽! 어깨와 옆구리에서 매서운 통증이 느껴졌다. 휘청거리는 자무를 따라붙으며 목검을 치켜든 목철성의 두 눈에 야만의 광기 같은 것이 번들거렸다. 빠각! 이마에 벼락이 내리꽂히는 아찔함. 눈앞이 캄캄해지며 자무는 의식이 흐릿해졌다. 자신이 뒤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그대로 대자로 나뒹군 자무의 코와 입에서는 가는 핏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목철성은 목검을 든 채 놀란 표정으로 자무를 보았다. 혼절한 자무의 어깨에서 잔경련이 일어나고 있었다. 목철성은 자무가 놓친 목검을 얼른 집어들었다. 난 정당한 비무를 했을 뿐이야. 목철성은 누가 잡을세라 몸을 돌려 후다닥 그 자리를 피하고 있었다. 쿡쿡. 갈비뼈 어림에서 둔탁한 느낌이 전해졌다. 잔잔한 수면에 파문이 번져가는 것처럼 그 느낌은 점차 뚜렷해지면서 온몸으로 전해졌다. 자무는 흐릿하게 눈을 떴다. 자무의 시선에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자신을 찌르는 한 소녀의 모습이 들어왔다. 목철화였다. 이제 12의 나이, 자무보다 1살 위로 목금휘의 딸이자 목철성의 유일한 여동생이었다. 목철화는 생글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깨어날 줄 알았다고. 목철화는 목철성이 꽁지가 빠져라 도망간 방향을 보며 입술을 나풀거렸다. 병신, 설사 잡종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뭔 큰일이라도 난다고 도망가고 난리람. 그리고 사람이 그리 쉽게 죽어? 목철화는 자무를 다시 바라보았다. 아예 자무의 옆에 쪼그리고 앉더니 눈을 더욱 가까이 마주하면서 물었다. 안 그래, 잡종? 자무는 자신도 모르게 부르르 몸을 떨었다. 대북마장에서 목철성은 아나무인이었다. 권력자인 부친의 그늘에서 그는 한껏 자신의 위세를 뽐냈다. 그에 반해 목철화는 누구에게 상냥했다. 보잘것없는 일꾼에게도 맑은 웃음을 보였고 늘 친절했다. 더욱이 목철화는 상당히 선명한 아름다움을 지닌 계집아이였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녀가 좀 더 큰다면 대단한 미녀가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북마장의 모든 사람들은 진심으로 목철화를 좋아했다. 단 한 사람, 자무를 제외하고는. 자무가 아는 목철화는 목철성보다 더 지독한 계집이었다. 목철성이 단순하다면 목철화는 영악했다. 목철화는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행세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상큼한 미소 뒤에 숨어있는 잔혹함, 그녀의 발랄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야만의 파괴성. 누구라도 마주보면 저절로 안타까움이 있는 슬픈 표정 속에 웅크리고 있는 독심을 누구보다 자무는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목철화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자무가 유일했기 때문이다. 자무가 보기에는 장주 목금휘도 어린 딸의 그런 성격과 기질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왜 대답이 없어, 잡종? 자무를 잡종이라고 부른 것도 처음은 목철화였다. 목철성은 우연히 그 말을 귀동냥하고는 마치 자신이 생각한 말처럼 써먹을 뿐이었다.
목철화는 자무와 둘이 있지 않는 그 어떤 곳에서도 자무를 잡종이란 말로 비하하지 않았다. 마치 친남매처럼 자무를 아끼고 보듬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넌 벙어리가 된 것은 아니겠지? 목철화의 입가가 살짝 말아 올라갔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자신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는 자무에게 은근히 심기가 비틀렸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저는 벙어리는 아닙니다, 아가씨. 목철화의 웃음이 좀 더 짙어졌다. 목철화는 자무를 찔러보던 긴 나뭇가지로 톡톡 자무의 머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난 재미있는 놀이를 생각하고 내내 널 기다렸다. 내가 누굴 기다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더욱이 너 같은 잡종을 한 시즌 넘게 기다렸으니까. 도대체 넌 어딜 갔다 온 거지? 막루에 올라간 것을 보니까 일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또 호타를 찾아가려 했던 것이 아니냐? 정말 잡종은 제멋대로야. 네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 덕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겠지? 평소보다 많은 말을 내뱉는 목철화였다. 가볍게 치는 나뭇가지는 머리가 깨지는 고통으로 이어졌다. 아마도 목철성에게 제대로 맞은 목검의 충격이 아직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았다. 마치 수천 개의 송곳이 찔러대는 그런 통증이었다. 자무는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그 바람에 머리를 치던 목철화의 나뭇가지는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다. 목철화는 화사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자실을 알리는 타부금이 울리면 내 방 창문이 있는 아래로 와라. 시간을 꼭 지켜야 해. 예? 와주면 내가 정말 기쁠 거야. 목철화는 박속 같은 이빨을 살짝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자무는 그 웃음이 더욱 소름 끼쳤다. 자무는 목철화가 떠나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무가 대북마장을 나와 마을로 돌아올 때는 이미 석양이 자욱하게 번져가는 시간이었다. 마을에서 유일한 작고 허름한 주점 앞을 지나치던 자무는 호타가 홀로 탁자 앞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발견했다. 아저씨! 호타는 자무를 돌아보았다. 표정에 변화도 없었고 말도 없었지만 자무는 반가운 마음에 호타에게 다가갔다. 웬일이세요? 뭐가? 마을에 와서 술을 마시는 일은 처음이잖아요. 네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가끔은 술을 마시기도 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한참 찾았어요. 호타는 눈빛이 흔들렸다. 너 왜요? 누구한테 맞았느냐? 자무는 주춤한 표정이었다. 머리가 깨졌구나. 왼쪽 귀옆을 통해 흘러내린 핏물이 말라붙은 걸 보면 꽤 큰 상처가 났고. 그래요? 자무는 얼른 손을 들어 귀 밑을 만져보았다. 말라붙은 피가 버석거리는 감촉이 느껴졌다. 검게 변한 핏가루가 손끝에서 묻어났다. 철성이냐? 누구나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목철성을 이름으로 호칭하는 사람은 호타가 유일했다. 아니, 호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도 자무가 유일했을 것이다. 자무 외에는 호타가 말을 섞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 아저씨는 보지 않고도 모든 걸 아시는군요. 호타는 일어섰다. 가자, 만노약계 치료를 받아야겠다. 상처로 바람이 들어가 덧나면 큰일이다. 전 괜찮은데. 호타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자무의 손을 잡고 걸음을 옮겼다. 약재 냄새가 독하게 코를 찔러왔다. 마사 끝에 위치한 작은 통나무집은 수의사 만드콩의 거처이자 약재실이었다. 천정과 벽에 붙어있는 서랍에는
온갖 마른 약재들이 매달리고 담겨 있었고 바닥에 놓여 있는 수십 개의 작은 항아리에선 고약한 비린내가 풍겼다. 항상 몇 개의 작은 솥에서는 무엇인가 끓고 있었으며 만드콩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때가 꼬질꼬질한 작은 탁자 앞에 앉아 단약이며 고약을 만들고 있었다. 늘 들어와도 이곳의 풍경은 자무에게 늘 똑같았다. 그놈이 신법연마에 게으르고 성취가 더디어 다행이지. 여차했다면 머리통이 잘 익은 수박처럼 쪼개졌을 것이다. 쇠솥을 긁는 것처럼 거칠고 탁한 음성의 만드콩은 익숙하게 자무의 상처를 살폈다. 상처가 벌어져 허연 뼈가 보일 정도로군. 자무는 잔뜩 겁이 난 표정이었다. 자무의 옆에 선 호타는 전혀 상관없는 듯 무표정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만드콩이 탁자 아래에 달린 서랍을 열며 물었다. 에이, 낮술을 냈나? 독한 화주 냄새인데 왜 코끝에서 이리 달큰하게 느껴지노? 호타가 이곳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괜찮겠습니까? 고약을 바르고 벌어진 상처를 꿰매 며칠 지나면 좋아질 게야. 하지만 이 어린 녀석이 그걸 참아낼 수 있을까? 호타가 놀란 자무를 보며 대답했다. 참을 수 있을 겁니다. 헐, 자네가 어찌 그걸 알아? 얼마 전 정강이가 찢어진 관리사 한 녀석은 입에 재갈을 물고도 요동을 치기에 넷이나 달라붙어 겨우 상처를 꿰맸는데. 만드콩은 자무를 보며 희죽 웃었다. 인간이란 고통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존재라네. 헤이헤이. 두 사람의 짧은 대화를 들으면 자무는 덜컥 겁이 났다. 순치가 덜 된 말을 타고 조련하다 낙마한 관리사가 종아리가 반뼘이나 깊이 찢어지는 사고가 난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다. 그때 근처에 있던 자무는 조마사의 명으로 만드콩을 직접 불러오기까지 했다. 몇 명의 장정이 관리사를 결박하듯 붙잡은 채 치료하는 과정도 똑똑히 지켜본 자무였다. 입에 재갈까지 문 관리사는 눈이 허옇게 넘어가다 혼절을 반복했다. 그 광경을 떠올리자 자무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호타가 자무의 옆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래, 네가 설령과 마주친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자무. 예? 강변으로 내려갔을 때 갈색 말이 설핏 보였고 그때 설령이 네 앞을 막으면서 불쑥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느냐? 설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자무의 표정이 대번 변했다. 만드콩의 약재실로 오면서 자무는 자신의 상처보다 야생마 무리가 있는 초원의 저 멀리로 나가 설령과 지척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다. 만드콩의 거처에 도착해서 대화는 잠시 중단된 상태였다.